안녕하세요.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평소에는 사연을 이 채널에서 듣기만 했는데 제가 직접 사연을 작성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못난 놈이라고 매일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야, 감자에 쌍난 것처럼 생긴 놈아. 너는 도대체 그런 얼굴을 들고 어떻게 사냐?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얼굴에 난 두드러기 그거 전염병이래. 그래서 너랑 가까이 지내면 내 얼굴도 도깨비처럼 이상하게 변해버린다고 너랑 가까이 하지 말래. 라는 등등의 말들로 저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전염병에 걸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어린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지요. 어린 마음에 엄마, 나는 왜 남들이랑 얼굴이 다르게 생긴 거야? 나는 애들이랑 다르게 얼굴에 검버섯 같은 게 나 있고 막 얼굴이 울퉁불퉁한 혹도 있잖아. 왜 나만 이러냐고 라고 소리치면 엄마는 엄마가 다 가난해서 너를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미안해. 하면서 흐느껴 울 뿐이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사실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엄마가 죄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그때는 화풀이 대상이 엄마밖에 없어서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길에 지나다닐 때마다 어른들은 어머, 쟤는 피부가 왜 저런담? 검버섯 같은 게 얼굴에 있고 얼굴이 무슨 곰팡이가 쓴 것 같아. 매주에 곰팡이 핀 얼굴이잖아. 하면서 저 다 들으라는 듯이 앞담을 까거나 길 가다가 아이 손잡고 지나가는 엄마들은 어머, 저 형 얼굴 보지 마라. 못 볼 거 봤네. 아휴. 하면서 대놓고 저를 무안주고는 했습니다. 저에게 한두 명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 사람들 모두 저에게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소심해지고 소극적이게 되었죠. 심지어는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슈퍼에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조차 나가지 못했죠. 그렇게 동굴 속에서 사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같은 동네에 사는 진현이었습니다. 진현이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잘 살고 곱게 자란 아이였어요. 동네에 잘 나가는 애들은 모두 속으로 진현이를 짝사랑했고 그래서 진현이도 본인이 인기가 많은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진현이는 본인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애들이 진현이에게 야, 너는 다 가졌다? 얼굴도 이쁘고 피부도 허옇고 집도 잘 살고 내가 너였으면 온 동네 남자들 다 홀리고 다녔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현이는 네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상식에 벗어난 말 좀 하지 마. 추하니까. 하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만큼 강단 있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 그 누구도 진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그런 대단한 진현이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락을 싸갔는데 반에 있는 불량배 애들이 제 도시락을 조개탄에 버려버린 겁니다. 석탄이 다 묻어버린 도시락 속 보리밥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내 도시락 누가 조개탄에다가 뿌려버린 거야? 니네들이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 도시락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누군데?
나도 언제까지 참으면서 살 수 없지. 나도 사람인데 누구야? 내 도시락한테 이딴 짓을 벌인 놈 누구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통수를 빡 치더라고요. 야, 네 놈이 화내봤자 뭐 어쩔 건데. 나랑 애들이 했다. 뭐 어쩔 거야? 네가 한 대 때릴 거야? 그 피부병 있는 손으로? 더러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거 잘못 닿으면 나도 전염된단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어라. 의대서 깝치고 있어. 진짜 콱. 라고 한순간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으악 하면서 그놈들에게 몸을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그놈들 갑자기 너댓명이 제 몸을 덮치더니 이놈 새끼야, 우리가 만만하나? 너 죽을래? 어디서 너같이 못생긴 놈이 우리한테 감히 덤벼. 너 딱 걸렸어. 오늘 너 제삿날이야 하면서 막 발길질을 한 겁니다.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의 발길질 속에 제가 숨쉬는 것조차 희미해질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니네가 뭔데 성재를 괴롭혀? 라는 칼칼한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죠. 네, 그 여자아이는 진현이었습니다. 진현이는 제가 맞는다는 소리를 듣고 밥을 먹다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저를 막아준 거였어요. 남자애들이 다 벙찌고 왜 너가 참견이야 하면서 한마디 할 때 진현이는 니네 해도 너무한다. 왜 얼굴이나 피부 가지고 뭐라고 하니? 그러고도 니네들이 사람이야? 야 성재야, 너 쟤네들한테 기죽지 마. 쟤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교실을 걸어 나왔지요. 그 이후로 진현이는 저를 지극하게 챙겨주었고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성공하면 꼭 진현이에게 배로 갚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사업을 하러 가게 되었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현이에게 나 꼭 성공해서 너한테 갚을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시간만큼 나 잊지 말아줘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그날 이후 꼬박 20년 뒤에 저는 진현이와 동창회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제 얼굴을 뒤덮은 섬유종 종양은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로 대학병원에서 모두 수술을 끝내고 거의 3년간의 레이저 치료 끝에 꿀 피부가 되었고 또 나름의 시술을 통해서 얼굴도 사람 구실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돈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훨씬 더 크게 확장한 저는 직원을 수십 명 거느리고 있는 대표 사장이 되어 있었죠. 동창회에 딱 갔을 때 애들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뭐야, 네가 성재라고? 그 코 찔찔이에다가 완전 못생겨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기피한 그 애가 너라고? 하면서 당황했고 저기 구석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 진현이는 성재라는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너가 성재야? 라는 한마디와 함께 저희는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날 저는 진현이의 번호를 따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끈질긴 저의 구애 끝에 진현이는 제 아내가 되고 말았죠. 이게 저희 부부 이야기였어요. 남들은 저에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 정말 연예인 해도 될 것 같은 신부를 얻은 거냐? 너 진짜 대박이다. 너무 대단하다. 너가 너무나도 부럽다. 라고 다들 한마디씩 할 정도였습니다. 진현이도 저에게 너 정말로 멋있어지고
너처럼 멋지고 잘생긴 친구가 그 옛날 성재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는 너가 남자로 보이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하면서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저희는 정말로 진한 인고 부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진현이를 사랑하는 만큼 처가댁에도 정말로 잘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현이네 집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로 올라간 직후 IMF가 터지고 진현이네 집은 쫄딱 망하게 된 거였죠. 빚을 진 진현이 아빠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진현이 엄마랑 진현이 동생, 그러니까 처남과 장모님 그리고 아내가 셋이서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외롭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 진현이었기 때문에 진현이를 낳아주시고 돌봐준 처가댁에 마땅히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힘들게 사는 처가댁에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이쁘고 바른 아내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덕분에 제가 힘겹고 어두웠던 등대지기의 긴 밤처럼 고독한 어린 시절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만약에 따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담긴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이 세상에 지금쯤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도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 보답입니다. 하면서 전셋집을 턱 건넸죠. 장모님은 아이고, 어떻게 자네가, 난 해준 것도 없는데 자네 마음씨가 고와서 내 딸의 사소한 행동을 너무나도 좋게 봐준 거네. 참 미안해. 장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자네 손에 건네줬을 텐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참 고개를 들 수가 없네. 하면서 저를 철석같이 믿으시고 좋아해 주셨지요. 저는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가업을 전부 100% 떠맡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내가 정말로 고아가 된 건가 하는 적적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장모님이랑 처남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너무나도 따스하게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버틸 수 있었고 저는 그때 처가댁 식구들을 정말 친가족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퇴근하면 여보,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어쩜 좋아. 내가 발 씻겨줄게. 이 발 마사지만 잘해도 하루 피로가 싹 사라지고 엄청 좋대. 내가 문화센터에서 마사지 하는 방법 일부러 배워왔어. 하면서 저에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는 마사지를 해주었고 장모님은 우리 사위 너무 힘들지?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내가 담가왔어. 그리고 게국지, 이거 게 된장찌개, 이것도 끓여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같이 해주셨어요. 장모님은 심지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갑각류를 만지기만 해도 손이 아프신데 저를 위해서 그 진수성찬을 다 해주신 거죠. 그렇게 저는 철석같이 그들을 믿었고 그랬기에 더더욱 배신감이 큰 일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저는 아이를 좋아했지만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아이 없이 사는 것을 택했죠. 그렇게 부부 생활 10년 정도 지났을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안색도 이상해지고 뭔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딱 그 시기가 제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였어요. 제가 중국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 중국 업체 쪽에서 거래 물건을 받아가고 대금을 안 주는 바람에 10억이 넘는 어음이 저에게 오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물건을 만드느라 은행에서 돈을 댕겨 쓴 저는 빚쟁이 인생이 되고야 만 거죠. 땅을 치고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지만 결국 회사는 파산을 금치 못하고 제가 살던 집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자존심인 장모님이 사시는 전세 자금은 빼지 않았지만요. 아내는 여보야,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때도 있는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이게 다 여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긴 했지만 그것도 몇 번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생활비를 못 주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밥은 자기가 차려 먹어. 나도 뭐 10년 넘게 주부 생활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도저히 밥하는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귀찮아 다. 알겠지? 자기 일도 없으니까 밥은 혼자서 먹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내가 변했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항상 쌩얼로 다니는 사람이 아침 5시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나갔죠. 뭔가 이상했어요.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나랑 1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나랑 만날 때는 화장 한 번, 립스틱 한 번 안 바르던 사람이 지금 꼭두 새벽부터 왜 향수까지 뿌리는 거야? 하면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굳혀버린 계기가 딱 생긴 거였어요. 여김없이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난 아내가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는 아니 지금 나간다니까 좀 기다려 라고 말을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도 지금 피곤해. 빨리 우리 집 와서 볼일 보고 다 끝내버리자고. 이따가 회사 가기 전에 후딱해야지. 남편한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알겠어? 알겠어. 빨리 끊어. 남편 지금 자고 있으니까. 라는 대화 소리가 들린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불륜 남녀의 대화였죠. 저는 속으로 아니 지금 아내가 나가는 거를 잡고 따져? 말어? 어떻게 해? 내가 안 자고 있다는 것을 티낼까? 하면서 저는 괜히 거리면서 기침 소리를 냈지만 아내는 뭐야 깜짝아 하면서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고 나갈 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이라니. 내가 젊음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준 그 여자가 평생 나만 바라볼 것 같은 그 여자가 불륜이라니 하면서 온몸의 신경이 빳빳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아내가 바람난 것 같아. 요즘 뭔가 안색도 변하고 나랑 있을 때 맨날 핸드폰하고 미치겠네 진짜. 나 사업도 망했는데 아내한테 돈 없다고 버림받는 거냐? 내가 10년 동안 처가댁에 해준 돈만 해도 10억이 넘을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처가댁을 진짜 내 친정이라고 생각했어. 하면서 흐느끼며 울었지요. 친구는 야, 네 말 들어보니까 너 마누라 진짜 바람난 것 같다. 나 이혼 변호사 사무실 사무관 하면서 수많은 사례 봤는데 네 마누라 지금 바람핀 여자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괜히 부정하지 말고 빨리 증거 잡아라. 녹음 필수니까 무조건 녹음하고 알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굳세게 마음을 먹은 뒤 그 다음 날부터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또각 구두를 신고 새벽 바람을 밀어내며 아내는 집 앞에 선 봉고차를 탔어요. 저는 아니 저 봉고차 뭐야? 도대체 누구 봉고차야? 택시 아저씨 저 봉고차 좀 따라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봉고차를 타고 내린 곳은 처가댁 앞이었어요. 그리고 봉고차에서 내린 한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거의 몸의 절반을 그 남자에게 기댄 채 처가댁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잠깐 강릉으로 며칠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설마 그 틈을 타서 본인 친정 엄마 집에서 불륜질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제 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어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죠. 손이 덜덜 떨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녹음기를 파는 매장에 갔습니다. 저기 사장님요, 나 불륜 피는 놈년들 증거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소형 녹음기 어딨어? 빨리 주이소. 답답해 죽겠네 라고 말을 한 뒤에 5만 원을 주고 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이 흐른 뒤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요. 여보,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잠깐 친구 만나러 왔어. 나는 친구도 못 만나? 질척거리지 말고 끊어. 하면서 아주 캉캉거리는 목소리로 냉담하게 저의 전화를 받은 뒤 무언하게 팍 끊더라고요.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마냥 함몰되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아내가 장모님 댁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장모님 댁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련해드린 집이라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러 온 제가 좀 바보 같고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어쩔 수 없지. 인생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속고 속이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하면서 한숨을 크게 내쉰 뒤 장모님 댁 안방에 들어갔어요. 침대 근처에 녹음기를 두면 들킬 것 같아서 침대 아래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 침대 밑에 녹음기를 넣어두는데 갑자기 삐삐삐 거리면서 비밀번호 현관문 소리가 열리는 게 들리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침대 아래로 쏙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너는 언제까지 김서방을 속일 거야? 너 그러다가 진짜 후회한다니까. 엄마는 아무래도 김서방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말하면 말할수록 김서방 충격이 커. 엄마도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설마 장모님도 아내 불륜을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제 얘기를 나 빼고 전부 다 한통 속인 거야? 장모님도? 라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려고 할 때 아내가 몰라, 일단 그냥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야지. 그 사람도 나에게 정을 떼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요즘 더 무뚝뚝하게 냉철하게 대하고 있어. 그 사람 너무 불쌍해. 내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사슴 같은 눈을 하고 내게 왜 그러냐는 표정을 짓는데 나도 가슴이 찢어져.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미움만 받고 구박만 받다가 내가 건넨 한마디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가족이 만들어준 반찬에 인생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렇게 외로운 사람인데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라는 말을 꺼내는 거였어요. 정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불륜남에게 푹 빠진 줄 알아서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꺼냈어요. 전 그래, 나도 이제 갈 때까지 갔어. 경찰 불러서 단판을 보자고. 어디 보자, 112를 눌러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아내가 나 말기암인 거 그 사람한테 들키기 싫어. 미안해 죽겠어. 그 사람 진짜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만 하고 사업한 사람이야. 이번에 사업 망하고 힘들어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놓고 보험 안 되는 암에 걸려서 치료비만 예상 3억이 든다고 어떻게 말해. 우리 집 돈도 없고 나 치료하려면 일본 가야 하는데 거기서 줄기세포 치료받아야 하는데 내가 산다고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 끼치는 거는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나 그냥 조용히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남편한테 말하던가 그럴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하는 게 아니라 말기 암에 걸린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더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곱게 하고 생전에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 나도 참 웃기지. 그런데 엄마 말대로 내가 너무 늦게 말하면 이 사람이 배신감이 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돼. 엄마는 모르겠다. 그래도 김서방한테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암 걸렸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한부 인생이라고. 몰라 엄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나 눈물 나. 나도 남편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질게 안 하면 이 사람 분명히 나 죽은 뒤에도 다른 여자 못 만나서 평생 혼자서 외롭게 살 거야. 나는 그 꼴 못 봐 절대로.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감정이 벅차오르면서 꺽꺽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대로 이렇게 침대 밑에 누워서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저는 침대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저를 본 아내와 장모님은 엄마야, 아니 자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여보 언제 온 거야? 엄마 집에 말도 없이 아니 하면서 엄청 토끼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신 암에 걸렸다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라고 하자 아내는 다 들은 거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나 암에 걸린 거 맞고 그래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아니 그럼 새벽마다 왜 화장학원 나간 거야? 그리고 당신 봉구차 타고 어제 아침에 한 남자한테 기대고 팔짱 끼고 장모님 댁 간 거는 뭐고? 그것도 암 때문이라고 할 거야? 어? 솔직하게 말해봐 제발. 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하자 아내는 그거 처남이야. 내 남동생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못 이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처남이 들어왔어요. 누나! 아니 매형 언제 오셨어요? 아니 처남이 그동안 내 와이프랑 새벽마다 만난 거야? 도대체 왜 만난 거야? 왜? 아니 매형 다 알게 된 거야 누나? 누나가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만약에 누나가 죽으면 남편한테 매일매일 영상편지 기록 남기고 싶다고 해서 지금 암 때문에 얼굴 수척한 거 가리고 싶어서 화장하고 제일 꾸미고 이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상 찍은 거예요. 제가 누나 얼굴 영상 엄마 집에서 찍어주고 그렇게 저희 누나가 죽으면 20년 동안 매형 생일마다 보낼 영상편지 만들고 있었어요. 매형 성격이 워낙에 착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매형한테 끝까지 비밀로 하자고. 매형 사업 때문에 힘든데 누나 아픈 거 이야기하면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제 팔짱 끼고 기댄 거는 누나가 지금 힘이 너무 없어서 진통제로 겨우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장모님, 처남, 아내 전부 펑펑 우는 겁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처남이 저에게 아내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 속에서 아내가 자기야, 내가 하늘나라 간 뒤에 보게 될 첫 번째 영상이야. 이게 그동안 내가 아픈 거 말 안 해서 미안해. 당신이 워낙에 착한 성격이니까 나 죽으면 분명히 외로워하면서 아무도 안 만날 것 같아서 이렇게 쓴 거야. 당신은
내가 당신 학창시절 힘든 시간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날 구해준 거야.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공주 같고 바비 인형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 그때 나를 뭔가 조건으로 판단하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준 거는 당신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나도 그때 무서웠지만 조개탄 속에 빠진 도시락 때문에 애들한테 맡고 있던 당신을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전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제가 사업 망해서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람 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였죠. 전 아내에게 당신 지금 돈이 문제야? 그래, 나 지금 빚쟁이에 장모님 전세 자금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난 돈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당신한테, 당신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아내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은 꼭 살린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지. 라고 말을 한 뒤 제가 돈 빌릴 수 있는 것을 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나 성재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야, 네 사업 망하더니 나한테 결국 전화하냐? 됐어, 꺼져.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돈? 없어 나도. 내 마누라한테 용돈 받아 사는 입장이다. 등등의 말로 다들 돈 빌려주는 것을 꺼려했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미 사업 때문에 은행 신용 등급은 꽝이었고 너무나도 미칠 듯이 힘들었죠. 이렇게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호흡기가 없으면 아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했어요. 진통제를 투여했고 다행히 수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긴 했지만 추가적인 고가의 약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약물 치료는 아내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거에 맞는 개인 전용 약물, 그러니까 개인의 유전자 구조에 반응해서 암세포를 추적해서 죽이는 치료인데 그게 최소 2억에서 최대 3억이었어요. 게다가 일본에서 사는 생활비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그때 저와 제 아내의 소식이 제가 예전에 살던 고향에까지 전달된 모양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연이 끊긴 초등고교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야, 나 무식이다. 너 잘 지내냐? 야, 니는 어떻게 내 번호 한 거냐? 너 나 싫어하잖아. 나 사업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전화한 거냐? 그런 거면 전화 끊어라. 나 사업 다시 망해서 너한테 돈 빌려줄 것도 없고 지금 나도 돈 빌리느라 미치겠으니까. 라고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건 무식이 놈은 제가 위에 적었던 그 조개탄 속에 도시락이 빠져서 제가 애들한테 화를 냈을 때 가장 주도적으로 저를 때린 일진놈이었거든요. 그 놈이 전화를 저에게 했으니 제가 당연히 받기 싫어서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놈이 그게 아니라 너 마누라 아프다는 이야기 들었다. 진현이. 참 착한 애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은 뒤로 성재 너 생각 많이 나더라. 내가 그때 너 피부로 뭐라고 놀리고 너 때려서 강한 척하고 그거 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나는 바보처럼 행동했을까? 너에게 상처 줬을까? 며칠 전에 내 아들이 힘센 놈한테 맞고 왔는데 내가 너한테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나 대신 벌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미친 듯이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사죄하고 싶어서.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냐? 나는 너 때문에 평생 가슴속에 한을 가지고 살았어. 지금이야 괜찮아졌지만 너도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걸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미안해하면서 쭉 살아라. 라고 하고 툭 끊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온 3일 뒤 갑자기 아내 명의 앞으로 병원에서 거액의 치료비 후원이 들어왔어요.
제1국민학교 3기 동창회에서 나온 모금이라고 해서 저희 병원 재무팀에 전해주시고 갔어요.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 저에게 전화했던 무식이가 저에게 진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고 자기가 모은 돈 1억 8천이랑 초등학교 동창애들한테 저의 사정을 말해서 모은 돈 2억, 총 3억 8천을 아내 앞으로 기부한 거였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 동네 애들 중에 저를 안 놀린 애들이 없고 안 괴롭힌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나이가 들은 후에 저에게 다들 조금씩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애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기부를 한 거였죠. 저는 놀라서 무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안하다. 너 그때 놀려서 이거라도 조금이나마 너의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머금고 무식이와 동창들에게 감사히 잘 쓰겠다고 말을 전하고 아내와 그 다다음 날 바로 일본에 출국을 했습니다. 아스러져가는 아내의 숨결을 가까스로 붙잡고 말기 직전에 암인 3기암에 걸린 아내를 살린다고 1년 동안 꼬박 일본어도 못하는 제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호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정말 오긴 하더라고요. 아내의 증상이 점점 더 호전이 되었고 줄기세포 치료 1년 후 암세포가 전부 소멸된 거였습니다. 아내는 자기야, 나 자기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를 버티면서 살아온 이유가 이날을 위해서였나 봐. 하면서 정말 꺽꺽 흐느껴 울었고 장모님과 처남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면서 저를 붙잡고 파고들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과 마음을 끈끈하게 주고받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면서 함께 울었어요. 한국에 온 아내는 그 이후 3년 동안 암세포 추적 관찰을 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아내와 처남 그리고 저 셋이서 장모님 댁에 갔어요. 처남은 우리 누나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 이제 이 동영상 필요 없죠? 지워요. 라고 했죠. 그 동영상은 아내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남겨질 저를 위해 만든 마지막 인사 동영상이었어요. 아내는 그거 지워버려.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걸 찍었대? 저는 그래, 그거 지워. 아유, 후련하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하면서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처남은 그날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20여 개의 동영상을 하나하나 지우고 마지막 영상을 지운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날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하루를 보냈네요. 이렇게 정말 저의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가족의 힘, 사람을 믿고 연대하는 힘을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끝날 것 같지 않는 지옥과도 같은 긴 터널이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용기 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는 게 힘든데 우리 모두 기죽지 말고 행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